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강주 학생 항해운동을 이제 시작할게요. 이 강주 학생 항해운동은 1929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년대 상황을 보면 그 20년대 이제 그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동호회 후학 같은 이런 학교 내 학생운동이 이제 시작됐고 65년생 운동이나 강주 학생운동이 전개돼가지고 이제 그 확대되는데, 그러면 이제 강주 학생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금성교과서 322페이지가 보세요. 자, 한번 개관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예. 광주 예.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0월 통합열차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에 대해 경찰이 일본인 학생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촉발되었다. 11월 3일에는 민족차별철폐와 식민지교육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전남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광주 지역의 독서회 중앙본부가 지도부를 구성하고 독서회 불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독서회 중앙본부는 전남 일원과 서울 등지로 연락을 취하였고, 신간의 중앙본부와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 조선학생전의동맹 등에서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12월 9일에는 경성에서 학생연합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에 신간의 중앙본부는 시위를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대회는 무산되었다. 1930년 4월까지 194개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당시 전체 중등 학생의 60% 이상이 참가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5천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되거나 퇴학 또는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또한 기존의 동맹 휴교라는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가두 시위를 전개했다는 점이나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학생운동과 구분되는 사건이었다. 야, 거기 밑에 강주 학생 항일운동 의의가 2개 나와있죠. 예,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항일민족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종전의 동맹호계라는 특정 방식에 벗어나 가두 시위를 전개한 점, 특정 지역을 넘어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확대된 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의 배경은 책에서 읽은 것처럼 종전에 만들어진 독서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독서에는 표면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 모여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에는 항일운동 차원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서적을 읽거나, 사회과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들을 이제 연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밀 조직 활동을 하거나. 그런데 이런 독서의 조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일어났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전국화됐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이전에 이미부터 1920년대 전반기부터 그 동맹호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인 교사들이 차별활동 이런 것 때문에 동맹호학들이 많았고, 되게 이제 20년대 초반 때는 부르주아 계통의 이제 학생운동들이 주도했는데,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 사회주의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 계급 투쟁이라든지 반제국적인 어떤 투쟁으로 이제 나갔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됐죠. 신간회. 예, 그래서 신간회는 그 60만세 운동과 강주 학생항해 운동 중간사에 있어요. 예,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떤 시점이 있는가, 이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고요. 자, 발달을 보면요,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1929년에 12월 30일 날 강주를 떠난 통학열차가 나주에 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일본인 남학생들이 그 강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3학년이었던 박기옥을 실험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이를 목격한 그 아마 사촌 동생인가 오빠가 그럴 거예요. 그것이 보고 이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제 역에 내려가지고 한번 패싸움을 했어. 패싸움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일본 경찰이 이제 와서 일단은 해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사후처리 때 어떻게 누구만 두둔했죠? 일본 학생만 두둔했고 조선 학생들만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12월 3일 날 강주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일본 측 그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12월 3일은 어떤 날이냐면 메이지 명칠, 그러니까 메이지 저항의 탄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기념식장에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분노가 폭발돼서 강주일보 본사에 들어가서 그 윤정기의 모델을 부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두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 학교와 한국인 학교가 이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게 이제 그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호남이나 전국 일대로 학대되는 학생운동가 확산됐다. 이게 이제 강주 학생운동의 전요거든요. 그래서 강주 학생운동이라는 그 날이 11월 3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학생의 날이라고 하죠. 학생의 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주장을 보면요, 이 주장 내용이 60만 세 운동과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식민지 교육철폐, 차별적인 교육철폐를 이제 해라. 그 다음에 일제타도, 그 다음에 민족해방.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반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성향이 되게, 반민족주의, 반제국주의적 어떤 성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구호 속에서. 자, 그래서 이 구호도 그 60만 세 운동하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좀 안 돼. 그래서 문제 좀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60만 세 운동인지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인지 구호만 보고는 정확히 그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강주에서 시작해서 목포, 나주 등지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여기 이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종전의 독서의 조직, 그리고 이걸 구신점에는 독서의 중앙회라든지 성진회 같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확대됐다. 거기다 이제 만주미 일본에 거주의 학생들이 동조했고 일본 국민들에게 민들도 참여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서울까지 확산이 돼요. 서울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전문학교, 보통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 이제 확대되거든요. 근데 주체는 중학생. 이때 중학생은 오늘날 말하는 중고등학생이죠. 지금은 고필이라고 상당히 무시당하고 개나소나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나소나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학교도 들어가기 힘들 때고 보통학교 나와가지고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고등보통학교 또는 나중에 중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 상당한 거예요. 엘리트예요. 전 인구의 1, 2%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고피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확대되니까 신간회에서 그 강주학생 운동을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사단을 파견하죠. 허연이나 김병로, 한성규 같은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이 조사단을 파견하고 나서 이제 이것을 서울에 와서 민중대회를 개최해서 학살시키려고 해요. 근데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민중대회 이제 개최하기 전에 이걸 누가 캐치한 거죠? 일본 경찰이 캐치할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허연 같은 지도부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 잡혀 들어가죠. 급진반 이렇게 지도부들이.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돼. 그래서 강경파에서 그 당시 김병로 같은 원건파로 교체가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도부의 교체를 해갖고 신간의 분열 현상이 더 가속화됐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부분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의의를 보면요. 자, 식민지 노예 교육협회와 조선인 본인의 교육지도를 요구를 했고, 민족교육을 반영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학생민족운동연대와 애국적 민족운동의 단체 연대 형성을 강화시켜, 그 다음에 신간의 조사단 파견 민족투쟁 운동을 전환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읽은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최대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극적인 동맹후학에서 벗어나서 가두시 형태로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확대됐죠.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인 지역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회과학 연구가 확산 보급됐다. 근데 이 사회과학 연구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1920년대 후반에는 학생운동계 안에서도 보수주의 세력보다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강성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60만세 운동하고 강조학생운동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순서 이렇게 물어보는 데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나왔는데 한번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의열투쟁을 보자.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 이제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투쟁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비밀결사를 통해서 요인의 암살, 테러, 간첩 파괴 등을 통한 독립운동의 전개 방식이다. 그러면 그 일베분들은 이건 IS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참 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죠. 예. 근데 IS는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원이나 극장이나 연극, 은행이나 영화관에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그의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특정인을 하는 거예요. 특정 정치, 경제 거물인들, 그러니까 제국주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 독립운동하는 거고, 얘들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입각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고, 여기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열단하고 이제 그게 한인 예국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열단하고는 그 활동을 볼게요. 자, 의열단은 이제 그 누가 만들었죠? 김홍봉이 만들었죠. 이 김홍봉 같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김홍봉들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무정부주의자가 확산됐어요. 무정부주의가. 무정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여기 정부라는 것은 꼭 정부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기구를 뜻해. 그러니까 국가, 정부, 군대, 학생 입장, 학교도 뭐냐면 정부에 속하겠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권력기구를 이제 정부라는 은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자인데 이거는 이런 권력기구를 타파해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자. 이게 무정부주의 주요 내용이야.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기구는 뭐죠? 일제죠. 일제. 그러니까 일제 제국주의를 타파해야 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타파할 주체가 누구냐? 무정부주의자는 나중에 계급이 아니라 뭐죠? 민중이에요. 이때 민중이라면 초계급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범계층적인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정부가 확산된 건 3.1운동이에요. 3.1운동 이후에 민중들이 저력을 보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면 민중의 직접혁명운동이거든요. 그 민주의 집중혁명을 내세요. 그러면 민주의 직접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암살 테러나 이런 이제 간첩 파괴 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당시 일제 제국주의 신문 안에서는 뭐야 다 욕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는 그 한국민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각성하자. 그래서 어떤 시점에 이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발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처럼 민중들이 단합된 시험을 먹었고 폭발되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들의 그 생각은 좀 너무 이상적일 수 있어. 왜냐면 민중들이 그거 보고 물론 자극은 받겠지만 다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건 다르잖아. 그거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맨날 정부 욕하고 막 티로 늘리지 않으면 막 교육부 욕하고 그러지만 막상 나서라고 하면 안 나서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에게 확산이 됐고 특히 이제 신채호 같은 사람도 이 당시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거든요. 신채호는 예전 유학자였죠. 유학자들이 무정부주의를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무정부주의 안에는 대동사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이상적으로 사회를 이렇게 하는 사회가 없어요. 요순시대, 대동사상, 대동사회 이런 걸 꿈꾸잖아요. 여기에는 무정부주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유학자들도 이 무정부주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다. 예. 근데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목적은 무정부주의가 아니죠. 어디죠? 민족의 해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뭐다? 민족주의자야.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 뭘 받아들인 거죠?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정부 기초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뭐냐면 그 공약 10조를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7개 가산, 7가산 해가지고 그 일제 매국노의 안살 파괴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5가지 파괴할 곳과 7가지 암살 대상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5가지 파괴할 곳은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기타 일본 제국주의 주요 기관이고요. 7가지 암살 대상은 조선총독부 이하구간, 군부 순회, 타이완 총독, 외국놈 침입하고도 그 다음 밀정, 반민족 귀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IS 다 된 거죠. IS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소프트 그 테러를 하는 거고, 이래는 하드 테러를 하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재호가 이제 그 의열단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원봉이 신재호에게 부탁을 했어. 예. 그래서 우리 의열단 선언 좀 써달라. 그래갖고 이제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썼던 거, 신재호가 작성했던 것이 의열단 선언. 그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죠. 의열단 선언은 그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3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 종전의 그 운동을 비판해. 종전의 이제 그 민족운동을 비판하는데 대표적인 게 자치론자. 그날 1920년 자치론자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자치론자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운동.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1920년대에 했던 그 실력 양성운동자,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승만이 주장했던 뭐죠? 외교론. 그 다음에 준비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장할 건 뭐냐 하면 민중의 집적혁명론을 주장하죠. 민중을 이제 중심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민중의 집적혁명론을 주장하는데, 이건 신재호 사상이 큰 영향을 줬어. 특히 3.1운동이 큰 영향을 줬는데, 3.1운동 이전까지는 신재호는 그 이순신이나 그런 을지문덕 같이 영웅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근데 3.1운동 이후에 민중들의 저력을 보고 뭐야? 이제 그 독립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다. 그래서 민중의 집적혁명을 주장했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정부지사상과 일통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뭘 주장하면, 그건 이제 그 뭐냐면 테러 활동,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의열단이 이제 여러 그 뭐냐면 테러라든지 그 다음에 파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박재영이라는 사람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수봉이라는 사람이 뭐 민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거나, 그 다음에 김익상이라는 사람이 조선총독부 폭탄을 투척하는 등등 여러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열단 하면 그 일본 경찰도 친일탈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무서운 존재였다. 근데 이제 이런 개인 테러 활동이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조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30년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인식을 해서 어떤 조직적인 무장 투쟁의 전개할 필요가 있어갖고, 그 당시 중국의 흥은세운과 연대를 내갖고, 기본부이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뭘 결성하죠?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죠. 조선민족혁명당. 예.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을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훈련도 받아요. 그래서 항포군관학교 맞죠? 항포군관학교는 국민당 세력이 만든 학교죠. 국공학자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항포군관학교에 국민당과 그 뭐냐면 공산당과 합작을 해서 거기 들어가고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데 참여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조선 혁명간부학교를 이제 창립해서 국민당 지원해서 거기서 군사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코민테른과 연대를 또 강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 어떤 단체 또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외연을 확장하고 이제 개인적 테러만이나 조직적 활동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들이 중심을 갖고 만든 군사 조직이 있죠. 뭐죠? 조선의용대죠. 네, 조선의용대.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그 뭐냐면 내용을 분모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의열단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124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49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의열단이 이제 1248페이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약 10조 5파괴 7가살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의열단의 조율활동 있죠? 그거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1249페이지에 보면 조선혁명 선언이 있어요. 예,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가 1923년 1월 의열단의 독립운동 인념과 강약을 이론화하여 밝힌 선언서.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뭉친 독립운동가 13명이 결성한 독립운동 단체로서 암살, 폭동, 파괴 등을 중요한 운동 방향으로 삼았다.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및 기타 외적의 주요 기관을 정하여 고파괴라 하고, 조선총독과 고관, 일본 군부 순회, 타이완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 및 반민족적 토호 열신 등을 암살 대상으로 선별하여 7가살이라 하였다. 이들은 활발한 활동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에 신채호에게 성명문을 청하게 되었다. 김원봉의 부탁으로 유자명과 신채호가 합수 끝에 작성한 이 선언문은 5개 부분 6,400여 자로 되어 있다. 폭력을 혁명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등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띠나 항일 독립운동기에 독립운동가들과 한국의 전 민족 구성원에게 독립에 대한 확신과 목표를 정립해준 귀중한 문서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한인예국단을 볼게요. 자, 한인예국단은 이제 누가 만들었죠? 김구가 만들었죠. 김구가 그 당시 인시정배 침체, 일제 감시와 탄압, 자금과 인력 부족 이런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시와 활기를 이제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한인예국단이에요. 이게 1926년으로 있는데 1931년이에요.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한인예국단들이 이제 만들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 입장에 볼 때 별로 안 좋았어. 왜냐면 중국 내에 반환 분위기가 확산이 됐거든요.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만보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만보사 사건. 그래서 이제 그 만보사 사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만보사 사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만주를 점령을 했었잖아요. 네. 그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일본 만주국을 세우고 한국인들이 그때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만주 많이 이주해 왔어. 그래서 한국인들이 곳곳에 이제 농토도 만들고 항구지도 개간하고 그랬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수지시설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지시설 확보 때문에 잠깐 그 중국인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인 편을 버티면서 중국인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끝난 사건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들이 이제 일본 총독부 쪽에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왜곡된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한국인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죽었다. 그 중국인한테 잡혀서 죽였다. 그런 소식을 이제 뭐냐면 확인 없이 그냥 보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신문을 읽은 이제 민중들이 뭐예요? 열받은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인 중국인 차이나타운들을 공격해갖고 중국인들이 상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오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자제를 하고 끝나게 됐는데 이미 뭐예요? 엎질러진 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다시 받은 중국인들이 뭐예요?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항 감정이 확산이 됐어.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또 일본인들이 이용했다는 측면도 있어요. 일본인들은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되면서 제일 중요시한 그 민족을 당연히 일본인이고 두 번째는 만주인하고 조선인, 그 다음에 중국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조선인들은 이제 자국에서 차유받지만 만주에서 뭐야? 다른 그 일본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계층이야. 그러니까 얘는 갈등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반항 감정을 유포시키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자 이런 것과 그다음 만주 사변으로 해갖고 그 당시 그 항일 독립기지가 만주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하니까 이제 독립군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다 또 만보전 사건까지 터져나가니까 활동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타협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활동을 보면 얘네들은 크게 활동을 안 했는데 크게 한번 터뜨렸죠. 두 건. 예. 그래서 이제 의열단 같은 여러 번 터뜨렸는데 그렇게 뭐 큰 사건은 없었는데 이 한인개국단은 크게 한번 터뜨렸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봉찬. 이봉찬이 히로히토의 그 국왕을 저격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거기에 폭탄을 던졌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일본 국왕을 폭탄을 던졌는지 저격을 했는데 실패했어. 자, 그러니까 이 중국 신문들이 뭐라고 보도했냐? 이봉창이라는 한국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 국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뭐냐면 일제는 이 중국의 언론 보도한 그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는 구조를 삼아서 중국 신문사를 또 습격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이 홍창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젊었을 때 일본 건너갔어요. 그래갖고 일본에 돈도 벌면서 생활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비록 조선인에 태어나도 일본의 어떤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일본인처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 일본인들이. 근데 막상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사용하고 일본에 가지고 어울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아무리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계속 차별받는 거야, 조선인하고. 그 느낀 거죠. 우리는 얘하고 나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그래서 이런 불만을 갖고 그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김구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일을 달라. 그래갖고 이제 김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의거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본인들의 어떤 그 앞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일신 동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차별 정책들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막 불러일으키고 민족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미래인 교과에서 한번 보죠. 이렇게 이병창에 대해서 295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속 인물 있죠? 여기 역사 속 인물 보면 295페이지요. 미대인이요. 예. 자, 여기에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봉찬이 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을까? 폭탄을 던졌네, 저격한 게 아니라. 예. 한국 식민이 대려했던 이봉창 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을까?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을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세속적 쾌락을 즐겼으며 본래는 한국 식민이 되려고 애쓴 식민지 청년이었다. 이봉창은 용산역에서 근무하던 중 열심히 일을 해도 보수나 흥진해서 일본인과 차별이 있음을 알고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고 싶어 일본으로 건너가 이름도 일본식 기노시타 쇼조로 바꾸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일본 각지를 떠돌았지만 식민지 이류 국민의 딱지를 뗄 수 없었다. 이로 히토 일왕의 증식을 보려고 교토로 갔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관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별의 경험을 통해 그는 식민지 백성의 한계를 절감했고 식민 통치의 부당함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치겠다는 생각에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봉창도 초창기 때 침입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끝에 큰 일을 터뜨리기 때문에 이제 역사상 좋게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은 막대로 놀아도 끝이 좋으면 뭐예요? 좋게 평가해요. 근데 처음과 중간은 괜찮아도 끝이 안 좋으면 뭐예요? 욕을 먹는 거잖아. 그 작품이 이게 장지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잘했는데 막판에 매일 신보에 왜 친인적인 걸 써? 그것 때문에 소문 박탈당하고. 근데 이봉찬은 처음부터 중간까지 뭐예요? 7, 8 살다가 끝이 완전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접받고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큰 걸 터뜨렸죠. 이게 뭐죠? 윤봉길의 이제 상하이 홍콩공원인데, 홍콩공원은 이제 왜 일어났냐면 배경이 보면 1932년인데, 그 당시 이제 그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국제사에서 일본의 지탄이 막 높아가니까 일본 애들이 또 만주국도 세우려고 하니까 국제위원회 비난과 만주국 세우는 과정을 좀 회피하려고 여론의 어떤 방향을 돌리려고 어디를 공격했냐면 그 상해를 공격했어. 그게 이제 제1차 상해 사변인데 이때 이제 상해를 공격하고 거기를 점령하고 홍콩 공원에서 이제 전승 기념일을 이제 벌이고 할 때 그때 윤봉길이 그 도시락 폭탄을 던져버리죠. 예. 그래갖고 뭐예요?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그 일본군 장성들과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홍콩 공원의 위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조선 사람을 다시 보게 돼. 그래서 장제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100만 명의 대병도 불가능했던 것을, 중국의 100만 명이 불가능했던 것을 누가 한다? 한 명의 한국 용사가 해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만보사 사건을 해가고 반항 감정이 확대됐는데 그런 것들이 샥 없어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중국 국민들이 이제 한국 독립운동을 좋게 받고 이때부터 국민당 정부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강복궁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인예국대의 그 활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 밑에 뭐 예국지사 의거 내용이니까 뭐 각자 보시고, 그러면 그 이봉찬과 그 항의 예국단과 관련된 내용을 금성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금성교과 334페이지 볼까요? 자, 항의예국단 한번 읽어볼게요. 대공황의 충격을 대륙 침략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 일제는 남북한 사건 1931년을 일으켜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화해를 이간질하였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만주를 점령한 뒤 만주국 수립을 선포하였고 1932년 1월에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상하이를 점령하였다. 이러한 조직 상황 속에서 김구는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혈기를 불어넣고 의렬 투쟁을 통해 일제와 투쟁할 목적으로 비밀 결사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931년 한인애국단원이 이봉창은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시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일본은 실패하였지만 일제의 친정부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 사건은 일제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932년 4월 29일에는 윤봉길이 중국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과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에서 일본인들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이로 인해 상하이 파견 일본군 총사령과 시라카와 육군 대장 등 고관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1940년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중국 각지를 떠돌았다. 그러나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로양 분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간부를 양성할 수 있게 하였다. 1933년 이를 운영하기 위해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던 한국국민군 총사령과 지청천 등이 교관으로 초빙되었다. 이곳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은 이후 조선의룡대와 한국강복군의 주요 구성원이 되어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중앙육군 군관학교 남양군고에서 한인 특별반을 설치해서 간부 양성했다. 그게 이제 그 윤불 계기로 직접적인 이제 만들어진 그런 지원 사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 이제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독립운동의 그 단체들 활동을 봐야 돼. 네, 이게 수많은 계보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어. 네, 그래서 제가 손글씨를 적은데 손글씨가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20년대 30년 중반까지의 만주 지역에서 활동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따 살펴볼 것은 30년대 중반에서 40년대까지의 주로 이제 그 간내 지역에서 활동.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게 볼 텐데, 자 여기에서 일때 보면 이제 단체와 이런 그 명은 정확히 외워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 단체명은 좀 비슷비슷해. 그리고 어떤 단체는 또 똑같은 단체들이 또 겹치는 것도 있어요. 당도 똑같고. 예, 그 대표님이 한국독립당이죠. 예,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나중에 살펴보면 4번이나 나오거든요. 한국독립당이.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 만주 연해주 지역에 이런 이제 한일 투쟁들 볼게요. 자,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있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이제 이걸 자극받아서 국내 진공작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달.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북무 도독부군, 군민해군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혼촌사건이라고 하고, 이제 혼촌사건을 나중에 일본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만주 지역에 주도권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또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동로건전서군,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군민해군인데 공로군정서군이 주도를 했죠. 김자진 장군이. 그리고 알려지진 않지만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차례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패배한 일본군들이 대규모의 그런 간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국을 하게 되죠. 보복국을. 이게 간도 참변, 견신 참변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독립국 영령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한인들을 이제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자. 그래갖고 그 여러 독립군들이 그 서해리 일단 밀산보로 직결을 해요.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냐면 자유시로 이동해요. 자유시라는 것은 이제 그 소련 말로 스보로 도시라는 그 건데, 이 스보로 도시로 이제 스보로 도니로 이동하는데, 이 자유시에서 그 당시 소련 적군과 백군의 대립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적군과 백군의 대립이 있으니까 소련이 강복군한테 일단 불러들여요. 너네들 자유시 와라. 그래서 이제 강복군들이, 이제 독립군들이 오면 거기에 이제 그 자유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역을 소비에트 정권이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갔거든요. 이동을 했어. 근데 오히려 이때 정도 이제 이동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에트 적군은 이제 이 독립군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안에 소련 내에 또 상하이 공산당파와 이르치크파 공산당 간에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 간의 싸움 때문에 이제 거기에 독립군들이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죠.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유시 참변 결과 많은 그 독립군들이 죽고 또는 잡혀가고, 아니면 홍콩도처럼 이제 소련 나와가지고 그 소련 쪽 기이하고 중국 그 소련 공산당 들어가게 되고, 자, 그래서 다시 빠져나온 세력들이 이제 또 만주에 가서 재편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1922년에 만들어지고, 북만주 때죠.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이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통일부라는 그 기관이 8개 독립군단 통합해서 만든 남만주 때. 뒤에 그 대한독립군단은 앞에 서해리 조직한 대한독립군단과 다른 조직이에요. 이거냐? 자, 그래서 있는데 대한독립군단은 나중에 삼부가 조직할 때 신민부의 몰체가 됐던 조직이고, 그 다음에 대한통일부는 또 의군부하고 그 다음에 공화파들로 나는데, 이 의군부는 이제 복벽 단체들이야. 그리고 이제 공화파들
있는데 이 의군부와 공업파들 간에 유혈 사태가 퍼지게 돼요. 그래서 유혈 사태를 겪고 나서 그 당시 공업파들은 참의부와 정의부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때 1925년대에 들어가면 신부, 참의부, 정의부가 형성이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색은 어딜까요? 정의부죠. 네, 정의부.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군정 기능과 그 다음에 민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했다. 근데 이제 이 그 세 개 부가 큰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미스 협정이죠. 1925년에 미스 협정인데 그 당시 중국 당국이 이때 중국 당국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자림이죠. 장자림은 그 당시 누구하고 친했죠? 일본하고. 장자림하고 그 당시 그 일본하고 연합을 해서 그 당시 그 장자림 정권 안에 있는 국무국장이었던 우진과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였던 경무국장 미스와 간에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을 했던 불륜성인을 체포하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대규모 탄압을 받게 된 거야.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간내나 그 북경에서나 신간에서 자원자 운동이 일어나죠. 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나가 합쳐져 있다.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삼부 통합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 본위 조직론, 또 하나는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이에요. 그래서 개인 본위 조직론에 신민의 군정부가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종전의 삼부를 다 해체시키고 개인 자격으로 새로운 정신을 만들자. 근데 이에 단체 본위 조직론은 단체 중심 조직론은 뭐냐면 이 정의부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삼부가 그대로 부상태를 놔둔 다음에 일종 연합석군처럼 이렇게 하나의 부를 만드든지 부단이든지 하든지 아니면 삼부 중에 제일 큰 부 있죠. 정의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부가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립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위경이 달라져서 그 당시 신민부 군정파와 정의부, 참의부 일부파가 이제 결합돼서 전민족 유일단 촉성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은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가 구성되죠. 정의부를 주도해서. 그래갖고 이제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는 유일당이네. 유일당 촉성회는 혁신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회는 한족연합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족연합회는 이제 정치적으로 한국독립당과 군사조직인 한국독립군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그 한국독립당 살아있는 한국독립군은 누가 이끌었죠? 지정천이 이끌었죠. 그 다음에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는 이들이 다시 국민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으로 또 이름 바뀌죠. 그래서 조선혁명당 산하부대로 조선혁명군이 있죠. 조선혁명군 누가 이끌었죠? 양세봉이 이끌어요.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 당시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군과 연합부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한국독립군은 누가 하죠? 중국 호노군. 효노군은 처음에 이제 일본의 남만주철도군을 지켰던 그 보조부대거든요, 일본군. 근데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들이 이제 일본과 대항하는 과정에 나와가지고, 독립군과 결합해가지고, 쌍성부, 사대자, 그 다음 동경서, 대저, 자령 같은 전투에 크게 승리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중국 호노군과 갈등이 일어나서 한국 독립군은 무장해제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그 당시 이제 조선의용군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예. 근데 이 조선의용군은 이제 어떤 부대냐면, 의용군이라는 말은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죠? 6.25 전쟁 때, 중국군이 이제 군대를 파견할 때, 중국군이라는 공식 명칭을 안 붙였죠. 그래갖고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 보냈어요? 자발적으로 동원했다. 실제로 중국군인데, 그래서 의용군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동원된 부대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많아. 마력 출신도 많고 민족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는 여러 성향의 이제 부대들인데 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홍경성 전투 등등 여러 전투에서 통화영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양세봉이 그 일본의 매수된 사람한테 죽게 돼요. 피살당해.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군에 해체돼서 그 당시 조선혁명국 정부로 이제 개편이 되고, 이때 이제 혁명군 정부가 됐대,
사회주의자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동북항일연구원과 그다음 강복회 활동으로 이렇게 또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의 만주 연해주 지역의 군사단체 활동들이에요. 예, 좀 계보가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전반적으로 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여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만주나 연해주 중에서 이 단체들은 1910년대 조직이 그대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제 알다시피 뭐 무장 독립 운동의 필요성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부대 편성이 되게 됐고 3.1 운동이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북한동 지역의 이제 부대를 볼게요. 거기에 보면 국민의 계통, 기독교 계통이 있죠. 그래갖고 국민해군, 대한독립군이 주축을 이뤘고, 그리고 체제동의 국무도덕부가 합세어 대한북로군부가 조직이 됐다. 그래서 국민의 계통이 기독교 계통이 조직되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군이 있는데, 이 북로군정서군 꽤 외워두셔야 되겠죠? 종전에 뭐죠? 중광단. 그래서 중광단은 무슨 계통이죠? 대종교 계통. 그래서 이 중광당이 그 당시 중광당이 정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단이 이제 그 당시 대한독립군인데 그 임시정부 산하에 들어가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국로 군정 서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서간도를 보면요. 서간도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경학사, 부민당, 한족회 이런 단체들이 나중에 한국 독립 임시정부 들어가면서 이름이 선호군정서구로 개편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선호군정서구는 군정부하고 그다음 민정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군정부 수립할 때 선호군정서구를 개칭하는데, 이때 이제 군사령관 누구죠? 그 유명한 지청천이죠. 지청천. 예. 그 다음에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고요.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은 선호군정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했어. 왜냐면 연해주나 그 다음에 독립군들,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들어가면 곧바로 뭐예요? 우리 땅이잖아요? 치고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반도 만주나 연해주 건너 독립군들을 공격을 받으면 일단 대응하죠. 근데 어디 도망가? 만주와 연해주 도망가니까 그걸 넘어서 쫓아가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는 쫓아가다가 뭐예요? 당한 거죠. 네, 그건 좀 예의적인 영상인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대한독립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대한독립당은 그 다음 유림 지도자들이 복병운동을 목표로 조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장호, 조맹선 이런 단체들이 있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임시정부 활동에 되게 반대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들도 대한청년단 연합회와 합해서 강복군 총영으로 개편돼요. 그래서 복병에서 다시 뭘로 전환했다? 공화로 전환된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한독립당이 아니라 강복군 총영으로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대표적인 복병단체 활동 살펴 온 거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도 여러 활동도 있었는데, 활성단, 경비대, 그 다음 신민대, 자유대대, 사한림부대 등등인데,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사한림부대하고 자유대대, 이 부대 이름 좀 외워두세요. 요거는 고려공산당 산하의 부대예요. 고려공산당. 그래서 이제 사한림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통이냐면 이르치크 부대, 이르치크 계통이고, 그 다음에 자유대대는 어떤 계통이냐면 말했네. 사한림부대가 한인사회당 계통이고, 그러니까 상하이파 공산당 계열이고, 그 다음에 자유대대가 이르치크 계통이야. 그래서 나중에 사한림부대와 자유대대에 대립하는 과정에서 독립군이 휘말려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자유의 사건이에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를 볼게요. 네, 봉오동 전투를 이제 보는데, 일단 이거 한번 관련된 것들을 읽고 넘어갈게요.
금성교과서 329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 대전까지 쭉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으면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1910년대 민족운동가들이 서간도의 삼원부와 북간도의 롱진, 옌지, 왕칭 등에 건설한 한인촌은 독립운동 기지의 토대가 되었다.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은 3.1운동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공화주의와 본격주의 두 갈래로 전개되던 무장투쟁은 공화주의가 대세로 자리잡았고 분산적으로 전개되던 독립군 활동도 서간도와 북간도 등 지역별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간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었던 광복군 사령부와 서울군정서가 대표적인 독립군 단체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국민의회와 연결된 대한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던 북로군정서는 북간도를 대표하는 독립군 단체였다. 이 단체들은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과 함께 국내에 진공하여 일제 통치기관을 타격하는 전술을 전개하였다. 1920년에만 1651회에 달하는 독립군의 국내 진공이 전개되었다. 독립군의 국내 진공이 계속되자 일본군은 이를 막기 위해 독립군의 근거지가 있던 훈춘 인근 봉오동으로 추격대를 파견하였다. 1920년 6월 의병장 출신인 홍범도가 지휘하던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이 이끄는 국무도독부 등이 연합하여 조직한 대한국로독군부는 일본 정규군과 벌인 첫 번째 대규모 전투였던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에 일제는 독립군을 진압할 목적으로 1920년 10월 중국 마적들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 영사관과 민가를 습격하게 하였다. 훈춘 사건. 일제는 이를 독립군의 소행이라 주장하며 대규모 병력을 강도로 파견하였다. 청산리에 집결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의 독립군정서는 서로 연합하여 추격하는 일본군과 6일 동안 10여 회의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청산리 대첩은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였다. 두 전투의 승리는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전쟁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 자, 그러면 요때 이제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그 공통된 배경은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이 독립군들이 자극을 받아갖고 그 국경 지역에 그 국내 진공 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의 보고에 의하면 1,600회 정도 이게 추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4,600명 이상의 독립군이 작전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군 활동으로 이제 총독부 입장에서는 북부 지역의 치안이 불안하고 통치에 어려움을 거니까 일본군이 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봉오동 전투의 공격 일어난 배경을 볼게요. 자, 만주의 한국 독립군이 한반도 북부의 일본군을 간첩을 공격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삼두자 전투군이요. 삼두자 전투. 그래서 이때 이제 그 1920년 6월 4일 날 그 당시 이제 그 독립군이 그 삼두자의 출구에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 헌병경찰 소대를 공격을 해.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일제는 이전 때 패배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한계중대하고 헌병경찰 중대를 두만강으로 건너 추격을 하게 돼요. 이게 월경 추격대인데, 자, 근데 이제 이것을 본 독립군들이 장복했다가 이들을 공격해서 섬멸시켜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삼두자 전투인데, 자, 이 삼두자 전투가 이제 겪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들은 한계 대대의 병력을 다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대한독립군, 공무, 도독, 부군, 그다음 군미해군이 통합돼가지고 이 당시 이제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격파하고 나서 했다. 자, 그때 이제 활동했던 주요 부대가 뭐라고 했죠?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공무, 도독부군, 군민해군. 그 외워두시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범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홍범도도
그 인생이 기구해요, 이 사람도. 예.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의병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고 저쪽 포수 출신이었어. 예. 포수 출신이었고 한때는 이제 또 승려가 돼가고 머리 깎고 들어가고 그러다 거기에 이제 비군이 자기 부인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속해서 했는데 이게 포수하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포수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니까 열받아서 독립군이 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일정 무시고 되게 이제 좀 뭐냐면 거칠지만 상당히 독립운동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언급한 봉오동 전투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고 그러다가 자유시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독립군 만족하지 않고 이른치급파로 이렇게 편입해요. 적고도. 그리고 내닝에게 이제 뭐냐면 또 훈장도 받고 권총도 하사받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스탈린이 그 연해주에 있었던 그 조선인들을 어디로 옮기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기죠. 같이 이제 강제로 끌려가. 그때 이제 나이가 한 70 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도 독립운동 과정에서 막 탁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늙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려인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려인이 나오는데 고려인 중에 한 명이 젊은 사업가가 고려 극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홍봉도가 유명하니까 그 사람에게 문지기를 시켜줘. 일자리 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뭐냐면 홍봉도라는 뮤지컬 연극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년에 그걸 보고 홍봉도가 이제 그 자기 소재로 한 연극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추워준다고 자기들 너무 이렇게 북돋워준다고 되게 좋아했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나이 한 79, 한 2년? 1943년에 죽어요. 네. 그래갖고 좀 인생 기구한데 하여튼 자, 홍봉도가 이제 그 주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본은 한국 간동 연해주 지역의 군대를 동원해서 간도 지방의 독립군을 이제 공격하기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그때 중간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홍봉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중간 사이에 훈춘 사건이 나. 훈춘 사건은 뭐냐면 일제가 조작한 사건인데 훈춘 지역의 그 일본 그들 중국 일제가 매수한 그 마적들이 공격한 사건이야. 마적들 왜 공격했어요? 뭐냐면 명분을 만들기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 마적들 공격받고 나서 일본인들 자국민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장자림 정권에 압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만주 일대,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 간도 일대에 주동권을 얻게 돼. 왜냐면 주동권을 얻어야지만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중국 본토에서 만주 본토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동권을 얻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독립군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김자진을 중심한 북로 군정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국민해군,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토벌에 대응해서 역량을 보존하면서 백두산 일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동 과정에서 일본군을 쫓아오게 되는데 그때 6일간 9차의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한 개의 전투로 구성된 게 아니라 9개의 전투로 구성된 거야. 그래서 일본군 한 개의 여단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이때 1200명을 사살한 전투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독립군의 그 피해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천연 지역을 잘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기가 더 누가 좋았죠? 독립군이 더 좋았어. 그거 예전에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백군하고 적군 간의 싸움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무기의 암시장이 많이 풀려나가요. 그래서 특히 채코체 무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선진적인 무기를 가지고 독립군들이 싸웠기 때문에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배공평 전투, 완룡군 전투, 청순평 전투 9개 전투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쪽파이의 특징이 뭐예요? 보복이잖아. 그래서 힘이 약한 놈들 자꾸 이제 또 보복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간도에 있는 한인촌들이 폐허가 되고 독립군 타격을. 그래서 세계 사단이 동원됐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인 동포들 한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독립군들이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독립군 역량도 보존하고 또 그 이외에 그 한인 학살 방지, 중국주의 해산 요구
이런 것들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해서 밀산부의 독립군들이 조직 뭐냐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이 대한 독립군단을 1920년에 편성하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죠? 소련령이었던 자유시도연이 스모도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을 금성교과에서 한번 또 읽고 넘어갈게요. 자 330페이지 볼까요? 독립군 시험과 3부의 성립 과정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330페이지, 331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금성교과서요. 독립군의 실현과 3부의 성립.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한 일제는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간도 출병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간도의 조선인 마을을 파괴하고 조선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였다. 이 사건으로 19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조선인 3,600여 명이 학살되었다. 독립군 부대들은 일제의 추격을 피해 전열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군만주의 밀산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다. 자유시에는 만주에서 이동한 독립군 부대뿐만 아니라 연해주의 빨치산 부대도 총집결하였다. 그러나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과 이들을 철수시키려는 러시아 극동공화국 정부 사이에서 1921년 6월 독립군 부대의 군사 지휘권 문제를 둘러싸고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이 대립하여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만주 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부대와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부대가 연합하는 것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사이도 돌이킬 수 없는 대립 상태로 몰고 갔다. 만주로 복귀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 부대들은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사일 협정을 체결하는 압박권 속에서도 전열을 정비하였다. 독립군 부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군정부로서 중국 지한을 중심으로 압록강 접경을 관할한 참의부, 하얼빈 이남의 남만주를 관할한 정의부, 북만주를 관할한 신민부 등 3부로 재편되었다. 3부는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는 민정과 무장투쟁을 담당하는 군정이 결합한 조직이었다. 또한 성권 분립에 입각한 조직을 갖추고 군대를 보유한 자치적인 정부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독립군 이동과 3부 통합까지 이제 3부 성립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가서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하고 그 당시 자유시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자유시 한번 볼게요. 자유시는 이게 스보보든이라고 해서 러시아 발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자유시가 왜 갔냐면 그때 이제 상황 보면 이제 소련 내에서 적군하고 백군이 싸웠죠.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군 측에서 너희들 와라.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적군에 와서 일본군과 같이 싸울 경우에 왜냐면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시베리아 파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요청을 받았고 이제 한 병력 한 3만 명을 시베리아 파병을 해갖고 이제 그 백군편에 들어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들과 싸우면 일단 좋은 거고 일본은 몰아낸 후에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소련 측이 동부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 한인 자치촌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런 기대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가서 자유시에 있었는데 곧바로 뭐냐면 이제 적군이 우세하게 돼요. 백군이 이제 거의 소탕당하고. 그러니까 적군의 입장을 때는 이제 소비에트 입장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시 얘네들이. 그래갖고 왜냐면 지금 신생 소비에트 정권 입장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얘네들 독립군이 자유시에 있을 경우에 일본 측에 압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적군을 입장을 때는 이들을 좀 뭐냐면 무장을 해제시켜서 일본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계보도에 이제 보면 그 가정하고 같이 보면요. 그래서 적군이 이제 뭘 요구하냐면 이들은 무장해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거절하죠.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또 상하이파 공산당과 이르치크파 공산당은 또 네 분이 같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상하이파 공산당의 계열 부대가 뭐냐면 사할린 부대고요. 그 다음에 이르치크파 공산당 계열이 자유대대인데 이 자유대대는 그 당시 적군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상하이파 공산당에서 예하고 있는 사할린 부대는 독립군하고 뭐냐면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당하니까 이르치카 공산당과 적군이 누굴 공격하죠? 독립군하고 사회인 부대를 공격해버린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강제 무장 해제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큰 참변이 나는데 이걸 무슨 사건이라면 자유시 사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자유시 사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러시아적이 못 있은 거기에 살아남은 그 독립군들이 다시 어디로 가죠? 만주지로 이동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자유시 사건의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미대인 교과서 287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만주에 출병한 일본군은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마을에 들어가 우리 동포를 무차별 학살하고 집과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간도 참변이라 한다. 한편 일본군을 격퇴한 후 독립군 주력 부대 4천여 명은 밀산부에 직결하여 서해를 총재로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시베리아로 이동하였다.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러시아 혁명군대인 적군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군은 독립군의 지휘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한인부대를 공격하여 무장해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자유시 참변이 있고 나서 이제 여운형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레닌그라드 가서 따졌죠. 너희들 뭐냐, 같은 사회주의 동질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레닌이 귀찮아하니까 그러면 너네 고려공산당 해체시켜버리고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너네 땅에 가서 해라. 너네 자국에 가서 왜 해에서 너네들끼리 싸우냐.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일당일국 내국주의를 또 내세우잖아요. 그러면서 1925년에 만든 것이 조선공산당. 근데 그 내분이 그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또 차파 공산당과 일본파 쪽의 유학생 공산당이 또 결합되면서 어떻게 내분이 더 커진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독립군 재정비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이제 만주에서 그러니까 저희 러시아에서 건너온 독립군들이 두 개 조직으로 다시 재편이 돼요. 하나가 뭐냐면 대한독립군단이요. 요때 대한독립군단은 앞에 서해에 만든 대한독립군단과 다른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북만주 일대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북로군정소군, 대한군민의 신민단, 그 다음에 강복회 연합부대. 그래서 신민부가 이제 결성이 되고, 그 다음 대한통일부죠. 대한통일부는 그 8개의 군단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두 개 파로 다시 분열된 복벽조직과 그 다음에 공화조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벽조직은 예전에 조선왕조 돌아가자, 좀 시대적으로 좀 착오된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주로 나이가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 공화조직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 같은 소리냐, 공화주의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표를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 복벽주의 단체들은 구성된 의군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 의군부들이 이제 공화파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홍보자 유혈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공화파는 이제 타격을 받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공화파 안에서 또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참의부하고 정의부. 참의부하고 정의부는 이제 있는데, 참의부는 이제 어디에 개입을 하냐면, 참의부는 그 당시 이제 공화파, 복격파의 동족간 유혈 상태를 거치면서 상해 임시정부제들이 결성을 하는 거예요. 참의부예요. 그래서 참의부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책 읽어보면 금성교과서 아까 읽어본 중에 3부가 마치 전체가 임시정부 산하 밑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의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안에서도 이제 거기 참의부의 미감당 세력들 있죠. 그 사람들이 구성한 것이 뭐냐면 정의부예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중에 제일 큰 부대가 정의부예요. 정의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부를 특징을 보자. 3부는 아까 책에 있는 것처럼
이게 군정기구도 있고 무슨 기구도 같이 있다? 민정기구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권 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 조직도 있어. 그래서 거의 준정부 형태로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학교를 통해 교육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조합도 건설하고, 그 다음 산업지원 같은 이제 운동가 무장 투쟁도 같이 병행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기구에서 세금도 징수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징수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군사도 키우고 학교도 만들고 산업도 진흥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참의부를 볼게요. 참의부. 이 참의부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계열사인데요. 그래서 임시정부, 육군주, 만주, 참의부 이렇게 불려지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이고요. 그리고 압록강 연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주 뭘 했다?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참의부의 그 뭐냐면 위치 좀 파악을 해두세요. 압록강 연안에 있죠? 네. 물론 이제 국내 진공작전은 참의부만 한 건 아닌데 3부 중에서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참의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의부는 3부 중에 제일 큰 세력이야. 그래서 길림과 봉청준시와 남마주일 때 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참의부 미감산 세력 때 결성됐고, 이들도 그 국내 진공작전을 또 했다. 그 다음에 신민부인데, 신민부는 그 북로군정소군 출신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부가 형성됐고요. 3부 밑에는 군정기구와 민정기구가 같이 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주의 원리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마련을 했다. 네. 그래서 1923년에서 25년 사이에 3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3부 통합운동이 이제 일어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미스야 협정이에요.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아까 이제 금성교과서 관련돼 가지고 33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3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1925년 6월 10일 날 경무국장인 미스와 만주군벌 장자림의 장자림이 이제 그 부하장수 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간에 맺어진 그 뭐냐면 조약이 미스 협정인데, 그 미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만주에 있는 항인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요 불량 성인들을 잡아오면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 중국군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림이 좋죠. 그래서 막 잡아오고 타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자, 이 장자림은 장자림이 여기 식으로 발음하면 만주군벌이죠. 봉천파에 대두고. 근데 자기가 그 믿고 의지했던 일본군에게 뭐예요? 나중에 강동군에게 사살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장자림의 아들, 장자림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장한영이죠. 이 장한영은 이제 누구한테 그 항복해, 아니, 누구한테 들어가죠? 국민당에 들어가고 나중에 서한 사건의 주역이 됐던 사람이죠. 예. 자, 한번 그 내용 읽어볼게요. 1925년 6월 12일 미스 협정과 독립군 활동의 유추. 1925년 6월 12일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야마스와 만주군벌 장제리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만주에는 많은 조선이 살고 있었고 항일 독립군 활동이 활발하였다. 일본은 중국중앙정부와 만주의 실질상 지배자였던 장조리를 상대로 만주에 거주한 조선인 단속에 대한 교섭을 벌여 협정 체결에 성공하였다. 협정에는 만주에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이를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것. 일본은 독립운동가를 인계받는 동시에 그 대가로 상금을 지불할 것. 장자리는 상금 중의 일부를 반드시 체포한 관리에게 주도록 할 것. 등이 규정됐다. 미사 협정이 체결되자 만주의 관리들은 독립군을 잡는 데 휘발이 되었으며 조선인 농민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었다. 예. 자, 그럼 만주의 민족유일당 운동을 볼게요. 통합 배경은 두 가지 측면인데 미스 협정하고 그 다음에 1920년 들어가면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요. 뭐 신간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중에 살펴본 중국 간내 지역의 유일당 운동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자, 그 통합 노력은
정의부 주도하는 이제 여러 차례 통합운동이 전개하죠.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조직 축성대회가 이제 있는데, 여기는 위견 차이로 이게 제대로 통합이 안 돼. 그럼 그때 이제 위견 대립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개인 본위 조직론이야. 개인 본위 조직은 뭐냐면 기존의 모든 단체들을 해산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다시 조직하자. 해체 모의하자. 그래서 신민국 군정부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이야. 자, 단체 본위 조직론은 기존의 3부를 그냥 연합하자. 그 다음에 단체 중심 조직론은 전투 성과가 가장 많은 유력단체. 그러니까 제일 큰 단체가 정의부죠. 정의부 중심으로 조직을 하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의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신민국 민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신민부, 정의부, 청의부에서 해체 모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두 개의 단체로 구성이 되죠. 그 위에 보면. 그래서 그 남만주 지역에서는 정의부의 주도를 했고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군민부,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부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남만주에 이렇게 있고 북만주 일대에서는 전민족 유일당 조직 축성회가 조직되죠. 예. 그래서 신민국 군정파, 거기에 참의부나 정의부 일부 인사들이 결합되고, 그것이 이제 혁신위회, 그 다음에 한족 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렇게 연결되죠. 여러분도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외우는데 보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요거는 책 들고 오픈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중국 간내 지역의 유일당 운동 볼게요. 중국 간내 지역의 유일당 운동. 자, 간내라는 건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디를 말하는 거죠? 사내가 이남이죠. 네, 사내가 이남 지역을 간내 지역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때도 1920년대에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요. 자, 일단 자익측 입장 볼 때는 국동인민대표대회. 요거는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의 배경이 됐던 회의가 제2차 국동인민대표회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2차 코민테론 안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극동 피학박 인민대표회의 정확한 명칭은 그죠? 극동 피학박 인민대표회의. 피학박이 빠진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레닌이 지시를 내죠. 어떤 지시를 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들은 누가 연합한다? 민족주의 세력 중에 좀 더 진보적인 세력들과 연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의 사회주의 단체, 전 세계 사회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정부회가 이제 실제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임시정부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안창호 같은 사람 뭘 주장하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부의 형태가 아니라 당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당 친국을 내세우죠. 그래서 간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하나의 당을 만들자. 그래서 일당 일국주의처럼,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나눈 게 아니라 하나의 당을 만들자. 이게 이제 일대 혁명당을 결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 결성을 시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성을 이제 시도했다는 거. 그래갖고 그 다음에 자익이나 오이치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시정부 입장에서도 힘이 약해지니까 자익세계 연합 시도를 또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3차 개헌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3차 개헌. 그래갖고 3차 개헌 때 이제 그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석직이 형성되고. 근데 이 3차 개헌 때는 임시정부 3차 개헌 때는 그 중심이 공무원이 아니었어. 행정부가. 어디였죠? 임시위정원이라 했죠. 임시위정원에서 이제 주도를 했고, 이때 3차 개헌 때는 대한민국 위정부에서 이제 왜 했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1대 혁명당을 결성을 하면, 그때 뭐냐면 그 민족 대당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를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에 통합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관리정부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관리정부 형태로 임시의정원이 뭐냐면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정세에 보면 아까 1차 국공합작이 있었죠. 군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작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게 제2차 코민테름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극동 평양방 민족대의 식민지 문화에 관한 태자가 이제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2차 코민테름의 그 자원학자의 영향은 전 세계적인 거예요. 중국에 1차 국공합작이 있었고 국내에 뭐가 있었죠? 신간의 차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지역에 유일당 운동, 간내 유일당 운동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지만 그 30년대에 7차 코민테름 있죠? 이 코민테름도 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중국의 2차 국공합작이었고 그 다음 우리나라 3, 40년대 중국 간내 민족 협동정서 구축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민족혁명당,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연합전선이 구축이 되죠. 그 다음 유럽의 인민전선. 그래서 그 당시 코민테름이 자원업자 지시가 2번 있었거든요. 제2차, 제7차.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코민테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세계적인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된다. 자원업자기. 그래서 이 코민테름은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에 큰 영향을 미쳐요. 코민테름 지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민테름이 큰 형님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애들 뭐야? 아우들이죠. 그래서 아우들이 형님 하면서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에 의해서 좌우되죠? 돈. 혁명 자금이 필요하잖아. 예. 근데 이 코민테름이 1943년에 없어져요. 2차 세계 도중에. 왜 그럴까요? 소련 입장을 때 이제 독일의 공격을 받고 싸우고 미국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코민테름은 미국의 입장 때 좋은 기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본 거지. 그래서 해체시켜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 북경 촉성회가 결성이 돼요. 1926년에. 그래서 이제 한국독립당 간내 촉성연합회가 개최였는데 근데 이제 개최를 했지만 이게 1927년에 개최를 했지만 결국에는 좌우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해체가 돼. 그리고 이때 마치 이때 또 국공합작도 결렬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중에 했지만 12월 태제가 내려오죠. 그래갖고 이제 노동계획의 해결력이 장악해라. 그러면서 결렬돼요. 합의가. 그래갖고 이때 이제 결렬되면서 다시 자익과 우익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익들은 이제 뭐냐면 한국 독립운동자 동맹을 결성해요. 그래서 중국 NL계통의 그 주도하는 좌파 세력들이 1929년 10월에 상해 촉성의 해체를 선언하고 좌파 세력 결집체로서 한국 독립운동자 동맹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임시정부도 1930년대에 일단 그 뭐냐면 이당 치국이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여갖고 임시정부 안에 기반정당 하나 만들죠. 이게 한국독립당이야. 그러니까 뒤에 나올 한국통합독립당과 통합한국독립당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만드는데 이 한국독립당을 1930년대에 만들어가지고 이때 또 뭐냐면 2개 계열로 또 나눠져요. 조성환 계열과 그 다음에 김구 계열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원 계열이 당권을 장악해갖고 그때 이제 임시정부 나와가지고 그 당시 김원봉의 민주혁명당과 합당을 해. 그때 1935년에. 그럼 김구는 그때 이제 그 임시정부 유일하게 이제 김구를 지키고 있고 김구는 한국독립당 나갔으니까 새로운 또 기반 정당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국민당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빠져나오죠 조성왕이.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나중에 한국독립당, 재건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을 통합해갖고 1940년에 통합한국독립당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독립당이 몇 번 나와? 3번 나오죠. 1930년에 나는 한국독립당과 그 다음에 재건한국독립당과 또 한 번 뭐가 나오죠? 통합한국독립당이 나와. 3번.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 더 있어 한국독립당이. 뭐가 있을까요?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 있죠? 제만한국독립당 별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운동 역사상에서 한인투쟁운동에서 한국독립당이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와요. 4개. 그래갖고 조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뭐 쓸모가 없어. 9년 돼가지고 막 통합도 못되고. 근데 중국에서는 딱 2개만 외우면 돼. 중국 공산당, 국민당. 이거 너무 복잡해. 후손들만 막.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9년 돼서 비난할 때 뭐냐면 너무 단체가 많다. 왜 애들이 왜 쌀데기 없는 단체들 배우냐.
그래서 2004년대까지 한번 나왔다가 그 단체 이름이 없어졌다가 요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 요번에 나온 게 뭐죠? 조선 의용대죠. 예, 의용대. 예. 그래서 단체 이름 또 나올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돼. 이게. 그래서 되게 복잡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되는데 또 30년대 중후반 40대 넘으면 더 복잡해져. 더 복잡해. 또 한 번의 또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